길에서 주운 거지랑 결혼까지 했어. 한서윤, 내일 이사회에서 네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내가 직접 보여줄게. 한서그룹의 상속녀 한서윤은 결혼을 하루 앞두고 약혼자의 배신을 목격한다. 그녀가 내일 주주총회에 배우자와 함께 나타나지 못하면 아버지가 남긴 의결권은 이사회 손에 넘어간다. 절망의 밤,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낯선 남자 서도겸을 길 위에서 발견하고 그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녀가 주었다고 믿은 남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권민재 씨, 지금 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한소윤의 목소리는 유리잔처럼 낮고 차가웠지만 손끝은 웨딩드레스 쇼룸의 문고리를 너무 세게 쥔 탓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청담동의 최고급 드레스숍, 내일 있을 비공개 결혼 발표를 위해 예약된 피팅룸 안에서 그녀의 약혼자 권민재는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 여자는 서윤이 직접 고른 세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백이나가 놀란 척 어깨를 움츠리며 언니, 오해해요 라고 말하자 서윤은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녀의 목선을 내려다봤다. 그 드레스 내 이름으로 예약된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도둑질이죠. 민재가 셔츠 단추를 급히 잠그며 서윤아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고 낮게 말했지만 서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가서요. 내가 나가면 두 사람은 뭘 할 건데요. 내 결혼식 리허설이라도 계속해요. 이나는 입술을 깨물며 민재 오빠가 힘들어했어요. 언니가 늘 회사 지분, 이사회 얘기만 하니까요. 라고 속삭였고 민재는 그 말을 막지 않았다. 그 순간 서윤은 배신보다 더 모욕적인 것을 보았다. 미안함이 없는 얼굴, 임으로 들킨 사람의 당황은 있어도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은 없었다. 서윤은 피팅룸 중앙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민재가 보낸 메시지가 아직 떠 있었다. 오늘 밤은 회사 일 때문에 늦어. 먼저 쉬어.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들어보이며 회사 일이 드레스 짚어내리는 거였어요. 라고 물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 끝까지 이기려고 들지. 그래서 내가 숨이 막혔어. 서윤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서 내일 주주총회 전날 4명의 드레스를 입은 여자랑 여기 있었어요. 민재는 짧게 웃었다. 내일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발표는 끝났고 네 아버지가 남긴 가족 의결권 조항도 내일이면 무효가 돼. 배우자 동반 출석 조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이나는 그제야 가련한 표정을 지우고 미세하게 웃었다. 언니, 이사회 사람들 다 알아요. 언니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 서윤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졌다. 민재는 그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무너지는 날짜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한서그룹 창업주의 유언장은 낡았지만 잔인했다. 한서윤의 아버지가 남긴 핵심 의결권은 서윤이 정식 혼인 상태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때에만 완전하게 행사될 수 있었다. 가족 경영권을 외부 약탈로부터 지키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 그 장치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누구보다 잘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사과해. 내일 내가 네 옆에 서주면 넌 대표이사 권한을 유지할 수 있어. 대신 한서바이오 지분은 레 쪽으로 넘겨. 서윤은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5년 동안 함께 회의실과 장례식장과 투자 설명회를 오가며 쌓았다고 믿은 신뢰가 겨우 한 문장으로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내가 거절하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이나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 주었다. 그 무심한 손길이 답이었다. 서윤은 마침내 웃었다. 아주 작고 깨끗한 웃음이었다. 권민재 씨,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였다는 걸 내일 증명해 줄게요. 그녀는 드레스숍을 나와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했다. 층마다 유리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울지 않는 여자는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조차 길을 잃는다는 것을 서유는 그날 처음 알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행비서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직접 돌려보냈기 때문이었다. 완벽한 약혼자를 만나러 가는 밤에 경호와 운전기사는 과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스웠다. 서유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버지의 오랜 고문 변호사였던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인사도 없이 물었다. 내일 주주총회까지 혼인관계가 증명되면 의결권 행사 가능하죠. 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유는 앞유리를 바라봤다. 빗물이 유리 위를 빠르게 찢고 지나갔다. 권민재가 배신했어요. 그리고 내일 저를 끌어내릴 겁니다. 변호사의 숨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대표님,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복수가 아닙니다. 서유는 시동을 걸며 대답했다. 알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는 거예요. 오늘 밤 안에. 차는 한남동으로 향했다. 서윤에게는 가족도 모르는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가 숨을 쉬고 싶을 때만 찾아가던 곳이었다. 집안에는 스마트 스피커도 없고 관리인과 마주칠 일도 없고 한서그룹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낡은 엘리베이터만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떠올리며 운전대를 쥐었다. 남편이 필요했다. 이름, 주민등록증 서명,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이전에 혼인신고, 사랑이 아니라 서류, 믿음이 아니라 조건. 서유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친구에게 부탁할 순 없었다. 친척은 더 위험했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순간 그 사람은 내일 이사회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었다. 그녀는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대었다. 그때 헤드라이트 끝에 검은 그림자가 흔들렸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차도 옆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검은 코트는 찢겨 있었고 흰 셔츠에는 빗물인지 피인지 모를 얼룩이 번져 있었다. 서유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고 남자는 본닛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잠갔다. 하지만 남자의 손에는 흉기도 휴대전화도 없었다. 그는 숨을 고르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매만 이상하게 또렷했다. 서유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말했다. 괜찮아요. 병원 불러드릴까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지 말지 계산하는 눈이었다. 그는 낮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 중에 카메라가 없는 실내가 있습니까? 서유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다친 사람이 병원이 아니라 카메라 없는 곳을 찾는다고요. 남자는 입가에 희미한 피를 닦으며 병원에 가면 제가 죽습니다. 라고 답했다. 차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서유는 그를 쳐다보다가 문득 잔인할 만큼 현실적인 생각을 했다. 신분이 불명확하고 쫓기고 있으며 세상과 단절된 남자. 위험하지만 그래서 더 쉽게 묶을 수 있는 사람. 그녀는 차문 잠금을 풀었다. 타요. 대신 내 조건을 들어야 해요. 남자는 조수석에 앉자마자 백미러의 각도를 살피고 대시보드 아래를 훑고 블랙박스 전원을 껐다. 서유는 그 손놀림을 놓치지 않았다. 방금 뭐 한 거예요? 남자는 안전벨트를 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살아있으려고요. 서유는 차를 출발시키며 짧게 웃었다. 이름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도겸이라고 답했다. 직업은요?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없습니다. 서유는 그 대답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젖은 도로를 뚫고 오피스텔 방향으로 차를 몰며 말했다. 좋아요, 서도겸 씨.
나는 내일 아침까지 남편이 필요해요. 당신은 카메라 없는 방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서로 필요한 걸 맞바꾸죠. 도겸은 그녀를 보지 않고 앞만 바라봤다. 혼인신고를 하자는 뜻입니까? 서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계약 결혼이에요. 3개월. 그동안 당신은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내 회사 일에 개입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자리에 배우자로 서면 돼요. 대가로 안전한 집과 현금, 새 신분 정리까지 도와줄게요. 도겸의 입가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내가 가난해 보여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서유는 그의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적어도 잃을 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한서윤 씨 사람을 볼 때 옷부터 보면 오래 못 삽니다. 그녀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죠? 도겸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청담동 드레스숍 앞에서 나온 사람이 한서그룹 상속녀라는 건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서유는 더 캐묻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도겸은 엘리베이터 안에 CCTV 위치를 단번에 확인하고 모자를 눌렀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그는 복도 끝 비상계단 문이 잠겨 있는지 살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유는 수건과 구급상자를 던져주었다. 상처가 깊으면 병원으로 가요. 죽으면 계약도 못하니까. 도겸은 코트를 벗으며 낮게 웃었다. 젖은 셔츠가 어깨에 달라붙자 서유는 그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길 위에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관리된 몸, 훈련된 움직임, 그리고 고통을 표정에서 지우는 습관. 그녀는 시선을 거두며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명 전 신분증이 필요해요. 도겸은 부서진 지갑에서 젖은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사진 속 남자는 지금보다 훨씬 단정했지만 이상하게도 직업란을 알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혼인신고는 새벽 가까운 시간 구청 무인 민원 창구와 변호사의 긴급 절차 자문을 통해 진행됐다. 윤 변호사는 전화 너머에서 끝까지 반대했다. 대표님 신원을 하루도 조사하지 않은 남자와 혼인이라니요. 이건 방어가 아니라 폭탄을 들이는 겁니다. 서유는 도겸이 들을 수 없도록 조금 떨어진 복도에서 대답했다. 폭탄이라도 내 손에 있으면 무기가 돼요.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복도 모퉁이에선 도겸이 그 말을 정확히 들었다는 것을.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몇 시간 전 그는 형의 사람들이 꾸민 사고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블랙크라운 홀딩스의 모든 비상 채널은 끊겼고 그를 찾는 사람들은 경찰보다 빨랐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도로 끝에 한서윤이 나타났다. 아니, 나타나야 했다. 도겸은 손바닥 안쪽에 숨겨둔 작은 칩을 꾹 눌렀다. 신호는 한 번만 깜빡이고 사라졌다. 누군가에게 살아있다는 표시를 보내기에는 충분했다. 서윤이 돌아왔을 때 도겸은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예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당신은 내 규칙을 따라야 해요. 도겸은 서류에 도장이 찍힌 부분을 천천히 내려다봤다. 한서윤, 서도겸 두 이름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지나치게 가까웠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당신 규칙이 뭡니까? 서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를 배신하지 말 것, 내 회사를 탐내지 말 것, 내가 끝내자고 하면 조용히 사라질 것. 도겸은 그 세 가지 조항을 듣고 아주 부드럽게 웃었다. 웃음은 다정했지만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어려운 조건이네요.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싫으면 지금 나가요.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남편으로 만든 것도 충분히 미친 짓이니까. 도겸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빗물과 피냄새 사이로 묘하게 서늘한 향이 스쳤다. 내가 거지라서 죽었다고.
아니, 넌 오늘 밤 네 회사에 핵폭탄을 들인 거야.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도겸은 다시 예의 바른 얼굴로 물러섰다. 농담입니다. 한서윤 씨, 계약 기간 동안 성실히 남편 노릇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윤은 오피스텔의 작은 소파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지도 못한 채 내일 회의 자료를 넘겼다. 도겸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스스로 팔의 상처를 꿰매고 있었다. 바늘이 살갗을 통과할 때마다 그의 손등 힘줄이 미세하게 솟았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서윤은 서류 너머로 그를 보다가 결국 물었다. 정말 쫓기는 사람이에요. 도겸은 매듭을 묶으며 대답했다. 오늘 밤은 그렇습니다. 내일은요. 당신 남편이겠죠. 너무 태연한 대답에 서윤은 어이없이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권민재였다. 그녀가 받지 않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한서윤, 마지막 기회야. 내일 혼자 나타나면 넌 끝이야. 이사회는 이미 움직였어. 그리고 곧이어 백이나의 사진 한 장이 전송됐다. 서윤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모습이었다. 서윤은 화면을 꺼버렸다. 도겸은 피 묻은 거즈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남자는 당신을 아직도 소유물로 생각하는군요. 서윤은 차갑게 답했다. 그래서 내일 잃게 만들 거예요. 나를 잃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빼앗으려던 전부를. 동이 트기 전 도겸은 잠든 척 소파에 몸을 기댔다. 서윤은 침실 문을 닫지 않았다. 믿어서가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피로가 그녀를 이겼고 새벽빛이 창틀에 걸릴 무렵 그녀의 숨소리는 일정해졌다. 도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소리 없이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다. 오래된 공육이, 꺼진 노트북 손때 묻은 회의 자료, 책상 한쪽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 모든 것이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버티고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침실 문틈 사이로 그녀를 바라봤다. 잠든 얼굴에는 낮의 오만함도 회의실의 냉기도 없었다. 배신당하고도 울지 못한 여자가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도겸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은 다시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부서진 휴대전화에서 작은 메모리 조각을 꺼내 낡은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암호화된 일정표가 떠올랐다. 청담 드레스숍, 한남동 우회도로, 한서윤 이동 예상 경로, 긴급 혼인 가능성. 모든 항목 옆에는 이미 완료 표시가 찍혀 있었다. 도겸은 마지막 줄을 바라봤다. 한서윤 보호 또는 확보. 그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지우려다 멈췄다. 아침 8시 40분 한서그룹 본사 앞은 이미 기자들과 주주들로 붐볐다. 서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다. 얼굴에는 밤새 무너진 흔적이 없었다. 도겸은 그녀의 옆에서 낡은 셔츠 위에 급히 맞춘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아무리 정리해도 그의 존재는 이 건물의 광택과 어울리지 않았다. 경비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일부 임원들은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서윤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낮게 말했다. 겁먹지 말아요. 오늘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도겸은 정문 유리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다. 한서윤 씨는 아직도 제가 서 있기만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녀가 그를 쏘아보려던 순간 회전문 안쪽에서 권민재가 걸어 나왔다. 완벽한 슈트, 완벽한 미소, 그리고 그 옆에는 여전히 서윤의 드레스를 입었던 백이나가 있었다. 민재는 도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밤새 참 급했나 보네. 길에서 아무나 주워 남편이라고 데려온 거야.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도겸은 그 손을 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다. 그리고 그는 민재를 향해 한없이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 순간 서윤은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끌고 온 남자가 방패인지 칼인지 아니면 정말 폭탄인지.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의 전쟁이 시작됐다. 한서그룹 본사 38층 대회의실은 아침부터 지나치게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서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먼저 들린 것은 낮은 헛기침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녀의 옆에 선 서도겸을 훑는 노골적인 시선들이었다. 제대로 맞지 않는 검은 코트, 밤새 급히 손본 셔츠,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처의 흔적, 어느 것 하나 한서그룹 상속녀의 남편이라는 자리와 어울리지 않았다. 민재는 이미 회의실 중앙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서윤을 향해 박수를 2번 쳤다. 한소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루 만에 결혼까지 하셨네요. 이나가 그의 옆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사회에 대한 예의가 조금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적어도 배우자가 어떤 분인지는 설명하셔야죠. 서윤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도겸이 옆에서 숨소리조차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을 느끼며 차갑게 말했다. 제 혼인 여부는 유언장 조항에 따라 이미 증명됐습니다. 이 회의의 안건은 제 사생활이 아니라 한서그룹의 의결권 행사입니다. 그러나 회의실은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감사위원장 조상훈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다. 그는 아버지 생전에는 늘 서윤에게 깍듯했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전부터 감춰온 불신이 묻어 있었다. 한 대표 법적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젯밤 급히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해 이사회가 임시 제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그 제안은 주주총회 의결 이전에 이사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창업주 지분의 위임 조건을 명확히 적고 있고 저는 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민재가 느긋하게 웃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진짜 배우자인지 아니면 돈 주고 데려온 방편지겠지. 그는 도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서도겸 씨라고 했습니까? 직업은 뭡니까? 주소는요? 가족관계는요? 어젯밤까지 어디서 뭘 하던 분이 갑자기 한서그룹 상속녀의 남편이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겁먹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서윤은 그 침묵이 불편했다. 그녀는 도겸에게 어제 분명히 말했었다.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그의 침묵은 그녀를 보호하는 벽이 아니라 회의실 사람들에게 던져진 먹잇감처럼 보였다. 이나가 먼저 비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설마 정말 길에서 데려온 사람은 아니죠. 대표님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까지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몇몇 이사들이 눈을 피하며 웃음을 삼켰다. 서윤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도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물컵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컵 표면에 반사된 회의실, 천장 조명, 문 쪽의 경비 위치, 좌석 배열, 그리고 민재가 왼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얇은 봉투까지.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민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봉투를 들어 서윤 앞에 던졌다. 안에는 민재와 한서그룹 일부 주주들이 전날 밤 서명한 임시 의결권 위임 동의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늦었어. 서윤아, 네가 감정적으로 흔들린 사이 사람들은 이미 선택했어. 오늘 네가 데려온 남자는 내 편이 아니라 내 불안정성을 증명하는 증거야. 서윤은 서류를 넘기며 눈동자를 가늘게 떴다.
위임 동의서의 형식은 그럴듯했지만 몇몇 날짜와 서명 순서가 어긋나 있었다. 민재가 서둘렀다는 증거였다. 그녀가 그 허점을 지적하려는 순간 도겸이 낮게 말했다. 재밌군요.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다. 민재가 입꼬리를 올렸다. 뭐가 재밌습니까, 서도겸 씨? 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조금 전까지의 무기력한 남자는 그곳에 없었다. 위임장을 급조할 거면 최소한 서명 순서는 맞췄어야죠. 조상훈 이사의 서명이 어젯밤 11시 20분이고 그 아래 적힌 박 이사의 서명은 10시 50분입니다. 그런데 박 이사는 그 시간에 부산발 항공편 안에 있었습니다. 기내 인터넷 기록까지 조작하셨습니까?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윤은 도겸을 바라봤다. 그녀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었다. 민재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겸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공개된 동선만 봐도 보이는 걸 묻는군요. 권민재 대표님은 숫자를 좋아하시면서 시간에는 약한 모양입니다. 민재는 웃음을 되찾으려 애썼다. 말재주는 있네요. 하지만 길거리에서 주워온 남자가 비행기록 몇 개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지폐 몇 장을 꺼내 도겸 쪽으로 던졌다. 돈은 테이블 위에서 흩어지다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젯밤 몸값이 얼마였습니까? 2배 줄 테니까 지금 나가요. 한서윤 옆에 서 있는 연기 그만하면 됐습니다.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켰고 서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도겸이 손을 들어 아주 작게 막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지폐를 집어들었다. 젖은 손끝에 종이가 힘없이 접혔다. 권 대표님은 사람을 늘 이런 식으로 사셨습니까?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팔리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도겸은 지폐를 반듯하게 펴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웃었다. 그럼 오늘은 조금 다른 경험을 하시겠군요. 팔리는 쪽이 아니라 통째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 밖에서 단정한 구두 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금융자문단이 차례로 들어왔다. 가장 앞에 선 여자는 서울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차현정이었다. 그녀는 서윤에게도 낯익은 인물이었다. 한서그룹이 수년 전 계열사 매각 협상을 할 때 상대편을 대리해 서윤을 밤새 괴롭혔던 여자였다. 그런 차현정이 지금 도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늦어 죄송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이라는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를 찢어놓았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민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조상훈 감사위원장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지금 누구를 대표라고 부른 겁니까? 차현정은 서류철을 열며 차분하게 말했다. 블랙크라운 홀딩스의 실질 대표 서도겸 대표님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과 직접 관련된 긴급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 블랙크라운 대표는 공식 석상에 나온 적이 없어. 얼굴도 공개된 적 없고 도겸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네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 돈을 빌려 누구 회사를 삼키려 했는지조차 몰랐으니까. 그 순간 서윤은 어젯밤 자신이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내 회사에 핵폭탄을 들인 거야. 농담이라고 했던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차현정은 테이블 중앙에 두꺼운 서류를 놓았다. 권민재 대표가 경영 중인 KJ 인베스트와 그 산하 특수목적법인은 지난 6개월간 블랙크라운 측 차명 투자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지분과 전환권은 오늘 오전 8시 정각을 기준으로 모두 실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KJ 인베스트의 주요 의결권은 블랙크라운이 확보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점점 거칠어졌다. 이건 불법이야. 사전 통지도 없이 어떻게? 차현정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사전 통지는
3차례 발송됐습니다. 권 대표님이 직접 수령하셨고 2차례는 귀사의 법무팀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한서윤 대표님의 혼인 문제에 지나치게 바쁘셨던 모양입니다. 몇몇 주주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들의 표정 변화를 읽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불안정한 상속녀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 민재를 위험한 채무자로 보기 시작했다. 도겸은 그 변화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 대표가 한서그룹 일부 주주들에게 제공한 금전성 약속과 해외 계좌 이동 내역은 이미 금융당국에 신고됐습니다. 이사회에서 논의하실 안건이 바뀐 것 같군요. 민재는 처음으로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너 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그 질문은 도겸을 향한 것이었지만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언제부터? 그녀도 같은 것이 궁금했다. 어젯밤 만난 남자가 어떻게 6개월치 자금 구조와 계좌 이동 내역을 들고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임장의 시간 오류까지 알고 있는지. 그녀는 도겸의 옆벌구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아름다울 만큼 침착했다. 그 침착함이 이제는 보호막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오래 준비된 칼날처럼 보였다. 도겸은 민재에게 답하지 않고 서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서윤 대표님, 지금부터 이 회의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원하시면 권민재 대표의 안건을 폐기하고 주주 매수 시도에 대한 특별조사를 발의하십시오. 그의 말은 공손했지만 이상하게도 명령처럼 들렸다. 서윤은 그 미묘한 감각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물러서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권민재 대표가 제출한 임시 의결권 위임 동의서는 진위 확인 전까지 효력을 보류합니다. 동시에 KJ 인베스트와 관련된 부당주주 접촉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요청합니다. 회의실은 빠르게 재편됐다. 조금 전까지 민재에게 기울었던 이사들은 법무팀과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고 조상훈 감사위원장은 이마에 땀을 닦았다. 많은 이나는 민재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재는 그녀를 밀어내듯 손을 뿌리쳤다. 가만히 있어. 그 짧은 말에 이나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그것을 보았다. 사랑을 내세워 자신의 드레스를 입던 여자는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방패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민재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잡고 서윤을 향해 말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아니, 넌 더 위험한 놈 손을 잡은 거야. 저 남자가 왜 너를 도와주는지 생각해봐. 세상에 공짜로 움직이는 악마는 없어. 서윤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은 정확히 그녀가 피하고 있던 의심을 건드렸다. 도겸은 민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악마라는 말은 신중히 쓰는 게 좋습니다. 진짜 악마는 상대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죠.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그 문장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민재를 향한 경고인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인지. 결국 민재의 안건은 보류됐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임시 승인됐다. 주주총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서윤에게 다가와 뒤늦은 인사를 건넸다. 모두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은 존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서윤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다. 그녀는 도겸과 함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자마자 회의실의 소음이 잘려나갔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서윤은 숫자가 내려가는 표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도겸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벽면의 거울 속에서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어젯밤 말했잖습니까? 오늘은 당신 남편이라고?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남편이 아니라 블랙크라운 대표였죠. 그 정도면 계약서에 빠뜨리기엔 꽤 큰 내용 아닌가요? 도겸은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당신도 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급했던 건 한서윤 씨였고 선택한 것도 당신입니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모욕적이었다. 서윤은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지금 보니 당신은 내가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도겸의 눈빛이 아주 잠깐 깊어졌다. 그러나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도겸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멀리서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남자에게는 너무 익숙한 장면이었다. 서윤은 그들을 지나치며 낮게 말했다. 오늘 당신이 나를 구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구해줬다는 이유로 내 회사를 넘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도겸은 그녀와 나란히 걸었다. 넘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아직은요. 간지간요. 서윤의 대답에 도겸의 입가가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차문 앞에서 멈춰 섰다. 우리 계약 조항을 수정해야겠어요. 첫째, 당신은 내 회사의 경영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다. 둘째, 내 주주와 접촉할 때는 사전 보고한다. 셋째, 블랙크라운이 한서그룹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 즉시 나에게 알린다. 도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넷째는 없습니까? 서윤은 문을 열며 돌아보았다. 있어요. 나를 또 속이면 남편이든 대표든 내가 직접 끌어내릴 거예요. 도겸은 이상하게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한서윤이죠.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려 서윤은 순간 멈칫했다. 마치 그가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날 오후 서윤은 한서그룹 임시대표실에서 혼자 회의록을 다시 읽었다. 민재의 안건은 막았고 의결권은 지켰고 언론 보도도 차현정의 팀이 막아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승리였다. 그러나 서윤의 손끝은 자꾸만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KJ 인베스트 자금 구조 분석 시작일.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그때는 그녀와 민재의 결혼 협상이 본격화되기도 전이었다. 그렇다면 도겸은 권민재만 겨냥했던 것일까? 아니면 한서그룹 전체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혼인신고서 사본을 바라봤다. 한 장의 종이가 그녀를 구했고 동시에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위험한 남자를 들였다. 창밖의 서울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빗소리가 남아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메시지였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서도겸을 믿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을 구한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가지러 온 겁니다. 서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도겸이 회의실에서 지폐를 주워들던 순간의 미소가 떠올랐다. 너무 조용해서 더 잔인했던 미소. 그날 한서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이긴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전쟁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녀의 집안에 들어와 있었다. 발신자 없는 메시지는 한서윤의 손안에서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서도겸을 믿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을 구한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가지러 온 겁니다. 단 한 줄뿐인 문장이었지만 회의실에서 느꼈던 모든 불길한 감각을 하나로 꿰어버렸다. 서윤은 대표실 유리문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임직원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그녀가 회사의 위기를 넘겼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알고 있었다. 오늘의 승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가장 위험했다. 문이 열리며 도겸이 들어왔다. 그는 조금 전까지 수십 명의 이사 앞에서 한 사람의 운명을 무너뜨린 남자답지 않게 차분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물었다. 이 메시지 당신 쪽 사람이 보낸 거예요. 도겸은 화면을 내려다보더니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아닙니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기 싫으면 추적하십시오. 다만 지금은 권민재가 아니라 더 성가신 쪽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윤은 그의 말끝을 붙잡았다.
더 성가신 쪽이라면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람들. 도겸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한남동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지하에 있는 보안 기록실에 내려가 아버지 시절부터 믿어온 내부 감사팀장 오세란을 불렀다. 세란은 쉰을 넘긴 여자로 한서그룹에서 누구보다 조용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서윤이 건넨 메시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대표님,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협박이든 경고든 목적이 있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도겸의 혼인신고서 사본과 블랙크라운 관련 공개 자료를 펼쳤다. 서도겸의 출신 가족, 블랙크라운의 실제 지배 구조, 그리고 지난 6개월간 한서그룹 주식을 누가 모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공식 경로는 쓰지 마세요. 세라는 잠시 서윤을 바라봤다. 남편을 조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적을 조사하시는 겁니까? 서윤은 대답이 늦었다. 자신도 그 구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 다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대표님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진실은 보통 원하는 쪽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시작한 적 없어요. 한편 권민재는 강남의 한 회원제 라운지 안쪽 방에서 술잔을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다. 오전의 회의 이후 그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질문뿐이었다. 자금 상환 가능합니까? 블랙크라운과 무슨 관계입니까? 금융당국 조사는 사실입니까? 그는 평생 자신이 사람을 밀어붙이는 쪽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회의실 한복판에서 해부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맞은편 자리에 앉은 남자가 느릿하게 웃었다. 서기준, 블랙크라운 창업주의 장남이자 도겸의 이복형이었다. 그는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지 않은 채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권 대표님 분노는 이해합니다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한서윤을 공격해서는 도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재가 눈을 치켜떴다. 당신 동생이 내 회사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언이나 하자는 겁니까? 기준은 미소를 지웠다. 동생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사고죠. 그리고 그 사고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민재의 표정이 바뀌었다. 기준은 얇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그룹 내부망에 익명의 문서가 올라왔다가 7분 만에 삭제됐다. 그러나 7분은 충분했다. 문서의 제목은 한서그룹 임시대표의 위장 결혼 의혹이었다. 내용은 치밀했다. 서윤이 결혼 전날 약혼자와 결별했다는 사실, 새 남편 서도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혼인신고 직후 블랙크라운 법무팀이 한서그룹 주주총회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교묘한 부분은 거짓말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을 골라붙이고 빠진 부분에 의혹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었다. 임직원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복도 공기가 달라졌다. 서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2명의 직원이 급히 휴대전화를 숨겼다. 대표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법무팀장이 달려왔다. 대표님, 일부 기자들이 이미 문의 중입니다. 혼인관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허위 계약인지 묻고 있습니다. 서윤은 코트를 벗으며 물었다. 유출 경로는요? 내부망 접속은 해외 우회 계정입니다. 다만 원본 파일을 만든 흔적이 우리 쪽 문서 양식과 맞습니다. 서윤은 손을 멈췄다. 내부자 민재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도겸은 그날 정오가 되어서야 대표실에 나타났다. 그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서윤은 그 점이 가장 화가 났다. 당신은 왜 항상 일이 터진 뒤에 알고 있었다는 얼굴로 나타나요? 도겸은 법무팀장이 나간 뒤 문을 닫았다. 이미 처리 중입니다. 기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매체는 막았습니다. 내부망 서버는 외부 접속을 차단했고 관련 임직원 계정은 임시 동결했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파일을 세게 덮었다. 누가 당신에게 한서그룹 서버를 동결할 권한을 줬죠? 도겸은 잠시 그녀를 보았다. 당신을 지키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지킨다고요. 내 허락 없이 내 회사의 접근 권한을 막고 내 직원들을 조사하고 내 이름으로 언론 대응까지 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날카로웠다. 도겸은 한 걸음 다가섰다. 지금 공격자는 권민재가 아닙니다. 제 쪽 사람입니다. 그들은 회사를 무너뜨릴 때 사람의 평판부터 찢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방식을 모릅니다.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알려줬어야죠. 내게 숨기고 결정할 게 아니라. 도겸의 눈동자에 짧은 균열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설명보다 차단이 먼저였습니다. 그 말은 서윤에게 더 깊은 상처가 되었다. 권민재는 그녀를 약하다고 보고 배신했다. 도겸은 그녀를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결정권을 빼앗았다.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둘 다 그녀를 자기 판단 아래 두었다. 그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에서 서윤은 더 잔인한 현실과 마주했다. 일부 이사들은 도겸의 개입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는 그것을 문제 삼았다. 조상훈 감사위원장은 손을 맞잡고 말했다. 대표님, 지금 시장이 예민합니다. 블랙크라운과의 관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대표님의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임시로라도 의사결정권 일부를 공동 비상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녀가 흔들리는 사이 다시 권한을 나눠 가지려는 것이다. 그때 도겸이 회의실 뒤편에서 낮게 말했다. 그 비상위원회 명단에 어제 권민재와 접촉한 분들이 들어가는 건 우연입니까? 모두가 그를 돌아봤다. 서윤도 돌아봤다. 도겸은 그녀를 대신해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그녀를 더 작게 만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도겸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그녀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틀었다. 서윤아 회사는 사람보다 크지 않다. 하지만 사람을 믿는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낡은 목소리가 끝나자 그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한서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말만 듣고 자랐다. 여자는 부드러워야 한다는 친척들의 비웃음 딸에게 경영권을 맡기면 흔들린다는 주주들의 의심, 그리고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녀는 그래서 어젯밤도 그랬다. 다친 남자를 보며 위험을 느꼈지만 동시에 쓸모를 계산했다. 도겸이 괴물이라면 자신은 정말 순진한 피해자일까? 그 질문이 그녀를 찔렀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추우면 내려가시죠. 도겸이었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도겸은 멈췄다. 알지만 혼자 두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결국 돌아섰다. 당신은 사람을 걱정하는 법도 명령처럼 하네요. 도겸은 그 말에 처음으로 대답을 잃었다. 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다. 서윤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고 다가섰다. 당신이 누군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는지, 왜 나와 결혼했는지 전부 말해요. 지금 도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제 형 서기준이 사고를 꾸몄습니다. 블랙크라운의 지배권을 넘기라고 했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그가 두려움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났죠? 도겸의 시선이 멀어졌다. 당신의 오피스텔은 감시망 밖에 있었고 한서그룹은 제 형이 손댈 수 없는 몇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다시 답이었다.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 어젯밤 전에 이미 나를 알고 있었군요.
도겸은 낮게 말했다. 한서윤 씨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녀는 웃었다. 이번에는 정말 차가운 웃음이었다. 조사한 적이 아니라 노린 거겠죠. 그날 밤 서윤은 세란에게서 비공식 보고서를 받았다. 블랙크라운은 지난 6개월간 한서그룹 물류 계열사의 전환사채와 협력사 채권을 조용히 매입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경영권 공격이라 보기에는 애매했지만 필요할 경우 압박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였다. 더 불길한 것은 청담동 드레스숍 근처의 CCTV 캡처였다. 서윤이 민재와 이나를 발견하기 20분 전 도겸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드레스숍 뒤편 출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오늘 지하 주차장에서 도겸에게 고개를 숙였던 남자와 체형이 같았다. 서윤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끝이 차가워졌다. 우연이 너무 많았다. 한서그룹 지분 구조를 미리 보고 그녀의 약혼자 약점을 알고 그녀의 비밀, 오피스텔을 알고 드레스숍 주변에 사람을 두고 그리고 정확히 그 밤에 피투성이로 나타난 남자. 서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문득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새 파일 하나가 익명으로 도착했다. 제목은 짧았다. 서도겸 비상계획. 그녀는 숨을 멈춘 채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은 더 차가웠다. 한서윤 접근 시나리오, 신뢰 확보 후 결혼 구조, 편입. 서윤은 그 길로 한남동 오피스텔로 갔다. 도겸은 거실에 앉아 누군가와 암호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파일을 그의 앞에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게 뭐예요? 도겸은 첫 장을 본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윤은 숨을 가다듬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한서윤 접근 시나리오, 신뢰 확보 후 결혼 구조 편입. 이게 당신이 말한 우연이에요. 도겸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 파일은 제 형 쪽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드레스숍 뒤에 있던 당신 사람도 조작이에요. 내가 혼인조항 때문에 궁지에 몰릴 걸 알고 있었던 것도 조작이에요. 어젯밤 그 도로에 나타난 것도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자 도겸의 눈빛이 깊어졌다. 서윤 씨,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서윤은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렸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다. 내 감정까지 당신이 관리하려 들지 마. 도겸은 고개를 돌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 분노보다 더 낯선 것이 스쳤다. 상처였다. 그러나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들인 게 아니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괴물을 집안에 들인 거였지. 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더 두려웠다. 괴물이라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찢으려는 사람들은 저보다 덜 괴물이라서가 아니라 덜 유능해서 실패한 겁니다. 서윤은 그를 노려봤다.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도겸은 흩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내가 당신에게 접근한 건 맞습니다. 한서그룹이 필요했고 당신의 상황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당신이 민재를 목격하게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믿으라고요. 도겸은 대답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짧은 영상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민재와 이나가 드레스숍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촬영 시간은 서윤이 도착하기 전이었다. 나는 그가 배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당신에게 보낼지 말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럼 누가 나에게 그날 그곳으로 오게 했죠? 도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 대답은 진실처럼 들렸지만 진실이라서 더 무서웠다. 누군가 도겸의 계획을 읽고
민재의 배신을 이용하고 서윤을 정확한 시간에 그 장소로 밀어넣었다는 뜻이었다. 도겸은 그녀에게 다가서지 않았다. 오늘 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서기준은 당신이 저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다음은 당신 회사의 내부 자료를 터뜨릴 겁니다. 제가 보안 권한을 더 넓혀야 합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부터 당신은 내 회사 시스템에서 손 떼요. 도겸의 턱이 굳었다. 그건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내가 결정해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내가 당신을 믿을지 말지도, 한서그룹을 어떻게 지킬지도, 누가 내 편인지도 내가 결정할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보호하고 싶다면 이번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요. 도겸은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된 그녀를 보는 눈이었다. 서윤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섰다. 계약은 유지해요.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은 내 남편도 내 보호자도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밝혀낼 첫 번째 용의자예요. 문이 닫히자 도겸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 마지막 장을 내려다봤다. 그곳에는 그조차 모르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최종 목표, 한서윤의 자발적 고립. 그 순간 도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흔들렸다. 누군가 그의 덫 위에 또 다른 덫을 깔고 있었다. 한서윤은 그날 밤 한남동 오피스텔이 아니라 광화문 뒤편의 오래된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까지 믿었던 윤정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화는 대형 로펌을 떠난 뒤 조용히 기업 분쟁만 맡는 사람이었고 한서그룹 내부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할 틈도 없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도겸이 나를 노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계획을 다시 이용하고 있어요. 둘 다 밝혀야 합니다. 정화는 안경을 벗고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한서윤 접근, 시나리오, 청담, 드레스숍 후문 영상, 블랙크라운의 전환사채, 매입 기록, 그리고 서기준의 이름이 희미하게 걸린 해외 계정 흐름. 그녀는 한참 뒤에야 말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혼인 사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대표님을 고립시키고 누군가는 대표님 회사를 우회로로 점령하려 했습니다. 서윤은 손을 꽉 쥐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나를 보호해 주길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내 손으로 판을 열겠습니다. 정화는 서윤에게 3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블랙크라운이 한서그룹 관련 자산을 매입한 시점과 목적을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리할 것. 둘째, 권민재가 주주들에게 제공한 금전 약속과 해외 계좌 이동 내역을 증명할 원본을 확보할 것. 셋째, 서도겸이 결혼 전부터 한서윤을 조사했다는 증거를 감정적으로 터뜨리지 말고 민재와 기준이 조작한 부분과 분리할 것. 서윤은 처음에는 3번째 요구에서 멈칫했다. 왜 그를 분리해야 하죠? 그도 나를 속였어요. 정화는 차갑게 대답했다. 속인 사람을 처벌하려면 먼저 무엇을 속였는지 정확히 잘라야 합니다. 분노는 방향이 흐리면 증거가 아니라. 서윤은 밤새 자료를 대조했다. 도겸의 수행원이 드레스숍 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블랙크라운이 한서그룹 주변 자산을 매입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내고 내부망의 문서를 유출하고 서도겸 비상계획이라는 파일을 흘린 경로는 모두 서기준의 도겸은 덫을 만들었고 기준은 그 덫을 더 깊은 구덩이로 바꿨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세란이 마지막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대표님 권민재가 오늘 오후 임시기자 간담회를 준비 중입니다. 주제는 한서그룹 경영권 사유화와 위장 결혼 의혹입니다. 서윤은 피곤한 눈을 들어 물었다. 그 배우는요? 세라는 파일을 열었다. 기자 명단과 질문지는 서기준 쪽 홍보 대행사가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앞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백이나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대표님이 약혼을 파기하고 하루 만에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 정신적 불안정의 증거라고 말할 예정입니다. 서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불안정한 여자로 만들기. 아버지 장례식 이후 이사회가 가장 자주 쓰던 말이었다. 감정적이다. 성급하다. 여자가 회사를 이끌기엔 위험하다. 그 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에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봤다. 좋아요. 그들이 무대를 만들었으면 내가 먼저 올라가죠. 간담 회장을 바꾸세요. 기자들을 한서그룹으로 부르겠습니다. 오전 10시 서도겸은 차현정에게서 서윤이 기자 간담회를 직접 연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서윤은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도 세 번째 전화도 끊겼다. 도겸은 결국 한서그룹으로 직접 향했다. 그러나 본사 로비에서 그를 막은 것은 경비과가 아니라 서윤의 새 지시였다. 방문자는 대표 승인 없이는 경영층 출입 불가. 도겸은 그 문장을 보며 처음으로 낮게 웃었다. 웃음에는 감탄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차현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강제로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도겸은 로비 유리벽 너머로 엘리베이터를 바라봤다. 그러면 그녀가 틀렸다는 걸 제가 증명하는 셈이 되겠죠.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서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내가 무너지면 그때도 그냥 보세요. 도겸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명령을 거두었다. 보안팀 대기, 언론 차단도 중지. 대신 누가 접근하는지만 기록해. 차현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도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공격보다 드문 일이었다. 정오가 되자 한서그룹 대강당에는 기자들과 이사들, 주요 주주들이 모였다. 민재는 이미 앞줄에 앉아 있었다. 백이나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숙였지만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는 각도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잠시 뒤 서윤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 위에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저는 제 사생활을 해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한서그룹을 흔들기 위해 제 사생활을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의 행위를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었다. 민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한 대표, 그 전에 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권민재와의 결혼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게 사실입니까? 서윤은 그를 바라봤다. 사실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민재의 입가가 올라갔다. 그러나 서윤은 곧바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결혼은 감정적인 도피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겼고 그 점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책임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약 결혼보다 더 큰 문제는 권민재 대표가 그 사실을 이용해 주주 매수와 불법 자금 이동을 감추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대형 화면에 자료가 떠올랐다. 권민재 측 특수목적법인의 자금 흐름, 해외 계좌를 거친 약속 금액, 일부 주주와의 접촉 기록, 그리고 KJ 인베스트 내부 메신저 대화가 시간순으로 공개됐다. 민재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다. 조작입니다. 한서윤 대표가 블랙크라운과 손잡고 저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서윤은 곧바로 다음 화면을 넘겼다. 이 자료는 블랙크라운이 아니라 한서그룹 내부 감사팀과 외부 변호인단이 별도로 확보한 것입니다. 원본은 이미 금융감독 당국과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이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민재 오빠가 한 대표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서윤은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이나가 익명 계정으로 내부망 문서 초안을 전달받는 장면이 캡처되어 있었다. 백이나 씨, 당신이 몰랐던 것은 권민재가 당신도 버릴 수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문서 유포에 관여한 내역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연기를 하기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민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지만 마지막 칼을 꺼냈다. 그는 손을 들어 기자들을 조용히 시키고 낮게 웃었다. 좋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받겠습니다. 그런데 한서윤 대표님, 당신도 대답해야죠. 서도겸이 당신에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화면이 바뀌었다. 민재 쪽에서 준비한 영상이었다. 청담 드레스숍, 후문 도겸의 수행원, 한서그룹 주변 자산 매입 기록, 그리고 한서윤 접근 시나리오라는 문서 일부.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민재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다. 당신은 나한테 배신당한 게 억울해서 아무 남자나 주운 게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사냥꾼에게 사냥당한 겁니다. 당신이 남편이라고 부른 남자는 처음부터 한서그룹을 삼키려고 당신 옆에 누운 악마입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다. 그 말은 치명적이었다. 부정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었고, 인정하면 그녀의 판단력은 다시 공격받을 수 있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다. 서도겸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뒷줄에 섰다. 서윤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나서기 전에 손을 들어 막았다. 맞습니다. 서윤의 한마디에 장내가 얼어붙었다. 도겸의 눈빛도 흔들렸다. 서윤은 숨을 고른 뒤 계속 말했다. 서도겸 대표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한서그룹 주변 자산과 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고 저는 그 점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민재 대표님, 당신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사실이 당신의 죄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렀다. 다음 화면에는 서기준 측 홍보 대행사가 민재에게 보낸 질문지와 익명, 메시지 발송 기록이 떠올랐다. 당신은 서도겸 대표의 과거 계획을 이용해 저를 무너뜨리려 했고 서기준 씨는 당신의 열등감과 범죄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는 제 결혼의 진실만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서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누가 누구를 도구로 썼는지 밝히는 자리입니다. 서윤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렇게 바라봐. 나는 내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실수를 밟고 올라가려던 당신들은 오늘 여기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강당 뒤편에 서 있던 도겸은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늘 사람들을 배치했고 필요한 말과 필요한 서류와 필요한 침묵을 계산했다. 그러나 지금 서윤은 그의 계산 밖에서 그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까지 손에 들고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칼로 만들었다.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자들은 이제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주주 매수 의혹을 인정하십니까? 서기준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백이나 씨에게 문서 유포를 지시했습니까? 이나는 울먹이며 민재를 붙잡았지만 그는 이번에도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조상훈 감사위원장은 굳은 얼굴로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운영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품에도 기대지 않았다. 간담회가 끝난 뒤 서윤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겸은 한참 뒤에야 조용히 뒤따라왔다. 하늘은 흐렸고 강남 쪽 고층 빌딩들은 회색빛으로 서 있었다. 서윤은 난간 앞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나였어요. 도겸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한서그룹은 제 형의 자금망을 끊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창업주 지분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고 권민재는 당신을 무너뜨릴 가장 쉬운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감시했고 당신이 배신을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상처받는 순간까지 계산한 거네요. 도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렇습니다.
짧은 인정이었던 변명보다 잔인했다. 서유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내가 그 밤에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도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다른 방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서유는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부서지는 소리에 가까웠다. 당신은 정말 악마 같네요. 도겸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는 것밖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서유는 그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도겸의 눈에는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피로가 있었다. 가족에게 살해당할 뻔한 남자, 살아남기 위해 모든 관계를 계약으로 바꾼 남자, 누군가를 곁에 두는 법을 소유와 보호로만 배운 남자. 이해할 수는 있었다.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당신 계획 속에서 숨 쉬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조건을 들어요. 블랙크라운이 보유한 한서그룹 관련 모든 우회, 자산 목록을 내게 넘겨요. 내 회사 서버와 주주 접촉에서 완전히 손 떼요. 그리고 서기준과의 싸움에 한서그룹을 방패로 쓰지 마요. 도겸은 그녀를 바라봤다. 평소 같았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오래 침묵한 뒤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유는 뜻밖의 순순한 답에 더 아팠다. 그가 조금만 더 뻔뻔했다면 미워하기 쉬웠을 텐데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망쳤는지 아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도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서윤이 낮게 말했다. 받아요. 나도 들어야겠어요. 도겸은 스피커를 켰다. 수화기 너머에서 서기준의 웃음이 흘러나왔다. 재밌더군 도겸아. 네가 키운 여자가 네 목에 칼을 대는 장면. 도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형은 오늘 선을 넘었습니다. 기준은 여유롭게 답했다. 선은 네가 먼저 넘었지. 가족의 회사를 차지하려고 한서윤을 미끼로 썼잖아. 이제 그 여자가 널 믿을까? 나를 믿을까? 서윤이 앞으로 다가섰다. 둘 다 안 믿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웃음이 멈췄다. 서윤은 또박또박 말했다. 서기준 씨, 나를 고립시키려면 더 정교했어야죠. 나는 이제 권민재도 서도겸도 당신도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볼 겁니다. 다음에 나를 흔들고 싶으면 익명 메시지 말고 당신 이름으로 오세요. 기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웃었다. 한서윤 씨, 생각보다 오래 버티시겠군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도겸을 돌아봤다. 봤죠? 내가 당신 보호 없이도 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해가 기울 무렵 특별조사위원회는 권민재의 직무정지를 임시 권고했고 KJ 인베스트의 주요 계좌는 당국 요청에 따라 동결 절차에 들어갔다. 백인하의 문서 유포 관여 사실도 공식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서윤은 승리감보다 더 무거운 공허를 느꼈다. 그녀는 대표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혼인계약서를 펼쳤다. 처음 작성했던 조항들은 이제 우스울 만큼 허술했다. 나를 배신하지 말 것, 내 회사를 탐내지 말 것, 내가 끝내자고 하면 조용히 사라질 것. 서윤은 붉은 펜으로 마지막 조항에 밑줄을 그었다. 그때 도겸이 문 밖에서 멈춰 섰다.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윤은 문을 열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제일 못하는 일이죠. 도겸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문은 닫힌 채였다. 서윤은 계약서 위에 세 문장을 적었다. 모든 선택권은 한서윤에게 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의 덫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 덫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사흘 뒤 한서그룹의 회의실은
처음 서도겸이 돈 몇 장을 주워들던 날과 전혀 다른 공기로 가라앉아 있었다. 권민재는 더 이상 완벽한 슈트로 자신감을 포장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만에 말라 있었고 손목의 고급 시계마저 어색하게 번쩍였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KJ 인베스트의 주요 계좌는 묶였고 그가 약속했던 주주 매수 자금은 줄줄이 추적됐다. 민재는 끝까지 모든 것이 경쟁사의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한서그룹 내부 감사팀이 제출한 원본 자료와 외부 회계 검토는 그의 말을 조금씩 침몰시켰다. 회의실 한쪽에는 백이나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흘리던 눈물과 달리 실제 조사 앞에서는 울음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얼굴이었다. 서유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복수의 순간이 오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통쾌함보다 피로였다. 한때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이제는 서류철과 진술서와 책임 소재로 분해되고 있었다. 권민재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붙잡으려 했다. 서윤아, 너도 알잖아. 내가 처음부터 널 이용하려던 건 아니었어. 내 집안 사람들이 날 얼마나 깔봤는지, 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시험했는지 너도 봤잖아. 난 그냥 내 자리를 갖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억울함이 많았다. 그래서 더 초라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모두 남의 회사를 훔치지는 않아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배신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민재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도 그 남자보단 내가 덜 위험해. 서도겸은 널 처음부터 계산했어. 서윤은 그 이름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이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당신은 아직도 자기 욕심을 피해자인 척 포장하고 있죠. 민재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 순간 서윤은 그를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식 전날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이 남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한 적 없는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이었다. 백이나는 조사가 끝나기 전 조용히 서윤을 찾아왔다. 대표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그녀는 비서의 안내를 받고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까지 서윤의 드레스를 입고 승리를 꿈꾸던 여자는 이제 너무 작아 보였다. 대표님, 저는 민재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처음엔 그냥 언니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재 오빠가 불쌍했고 저도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었어요. 서윤은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차갑게 비웃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서윤은 이나의 변명이 얼마나 흔하고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이나 씨 선택받고 싶다는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남의 인생을 밟고 올라가면서 피해자 흉내를 낸 건 당신 선택이에요. 이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법무팀이 준비한 합의 불가 통지서를 책상 위에 올렸다. 회사 기밀 유포와 허위 사실 확산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을 겁니다. 다만 당신이 조사에 협조하면 내가 필요 이상으로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나는 그제야 울었다. 서윤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책임은 동정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도겸은 그 모든 과정에서 약속대로 한서그룹 경영층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블랙크라운의 내부 전쟁을 정면으로 열었다. 서기준이 해외 계정을 통해 언론 플레이와 내부망 유출을 지시한 기록 도겸을 제거하기 위해 사고를 꾸민 정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이 묵인한 사실이 차현정의 손을 거쳐 이사회에 제출됐다. 블랙크라운은 창사 이래 가장 큰 혼란에 빠졌다. 도겸은 필요하다면 조용히 형만 제거할 수도 있었다. 예전에 그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계좌를 막고 사람을 돌려 세우고 서기준을 세상에서 고립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공개 절차를 택했다. 그 선택은 그에게도 대가를 요구했다. 블랙크라운의 일부 투자자는 도겸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고 그는 단기적으로 대표 권한 일부를 독립위원회에 넘겨야 했다. 차현정은 만류했다. 대표님답지 않은 선택입니다. 도겸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내가 늘 하던 방식으로는 결국 같은 괴물이 하나 더 남을 뿐이니까. 서윤은 그 소식을 기사로 먼저 접했다. 서도겸이 권한 일부를 내려놓았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휴대전화를 오래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기다리겠다고 했고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 연락도 강요하지 않았고 경호를 붙이지도 않았고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보고받지 않았다. 며칠 전이었다면 당연한 자유였을 일이 이제는 그의 변화처럼 느껴지는 것이 서윤은 싫었다. 사람을 믿는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도겸을 미워하는 이유와 계속 생각하는 이유를 구분하려 애썼다. 배신당했다는 고통은 분명했다. 그러나 도겸이 없었다면 민재에게 졌을 거라는 사실도 지울 수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도겸이 그녀를 구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가 차갑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옥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추악함을 인정하던 얼굴을 잊지 못했다. 그것이 사랑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의 잔상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윤은 결정을 내렸다.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멈춰야 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도겸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회의실로 불렀다. 두 사람이 처음 단둘이 마주 앉았던 오피스텔도 서로를 몰아붙였던 옥상도 아니었다. 가운데에 긴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새로 작성된 혼인계약 해지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도겸은 서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다는 얼굴이었다. 서윤은 먼저 말했다. 나는 당신과의 계약을 끝내고 싶어요. 법적으로 바로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별거합니다. 한서그룹과 블랙크라운의 이해관계도 완전히 분리할 거예요. 도겸은 조용히 서류를 읽었다. 그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이제 그 작은 침묵 속의 균열을 읽을 수 있었다. 싫다고 말해도 됩니까? 그가 낮게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싫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도겸은 한참 뒤편을 들었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서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에는 붙잡지 마요. 도겸은 서명을 마친 뒤 펜을 내려놓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겠습니다. 별거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서윤은 한서그룹으로 돌아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했고 아버지의 유언장에 묶여있던 가족 의결권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더 이상 결혼 여부가 여성 후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개혁안이었다. 일부 원로 이사들은 반발했다. 가족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창업주의 뜻을 훼손한다. 시장이 불안해한다는 말이 쏟아졌다. 서윤은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의심하고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경영 능력을 증명하게 하는 구조가 더 불안정합니다. 저는 제 배우자가 아니라 제 결정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말은 다음 날 경제지 일면에 실렸다. 과격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시대가 변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더 이상 모든 평가를 이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 차이를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도겸은 한 달 동안 서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매주 금요일 저녁 한서그룹 법무팀 앞으로 블랙크라운 보유자산 변동 보고서가 도착했다. 불필요한 메시지는 없었다. 사적인 문장도 없었다. 약속을 지키는 방식마저 계약서 같아서 서윤은 몇 번이나 웃을 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실 책상 위에 낯익은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오래전 오피스텔 책상에서 사라졌던 만년필이었다. 함께 온 봉투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날 밤 당신의 방에서 이 펜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알고 싶어서 가져갔습니다. 돌려주는 게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윤은 편지를 오래 바라봤다. 도겸다운 사과였다. 변명은 없고 감정은 서툴고 죄는 정확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겸은 세 번째 신호가 가기도 전에 받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이 먼저 말했다. 펜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다행입니다. 할 말은 그것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처음 들은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며칠 뒤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수행원도 변호사도 운전기사도 없었다. 도겸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커피 2잔을 주문해 놓았지만 서윤이 앉기 전까지 손대지 않았다. 예전에 그라면 그녀가 마실 온도와 취향까지 계산했을 것이다. 오늘 그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앞에 앉아 물었다. 요즘도 사람을 볼 때 필요한 가치부터 계산해요. 도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계산합니다. 습관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서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도겸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 계산 끝에 사람을 놓치면 그 계산은 틀린 거라고 배웠습니다. 서윤은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나를 다시 설득하려고 온 거예요. 아닙니다.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나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혼인계약서가 아니었다. 아무 효력도 없는 손글씨였다. 서윤에게 어떤 결정도 요구하지 않는다. 한서윤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서윤은 그 문장을 보며 오래 말이 없었다. 당신한테는 이게 고백이에요. 도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에 가까운 고백입니다. 서윤은 그날 바로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나는 아직 당신이 무서워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사실도 무서워요. 도겸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서윤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천천히 볼 거예요. 당신이 기다린다는 말이 며칠짜리 충동인지 아니면 정말 배운 건지. 도겸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내 동선을 미리 파악하지 말고 그냥 약속을 잡아요. 도겸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제야 그의 웃음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서윤은 그 빛 속에서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모든 상처가 낫지는 않았다. 모든 죄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덫이 아니라 문이 있었다.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문. 그리고 선택은 그녀에게 있었다. 6달 뒤 한서그룹 주주총회에서 서윤은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혼인 여부와 무관한 지배구조 개정안도 통과됐다. 권민재는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백인하는 조사 협조 이후 업계를 떠나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서기준은 블랙크라운 이사회에서 해임됐고 도겸은 권한 일부를 회복했지만 이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쥐려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윤은 한강 다리 위를 천천히 걸었다. 도겸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오다가 그녀가 돌아보자 멈췄다. 왜 뒤에 서 있어요? 그녀가 묻자 그는 조금 난처한 얼굴로 답했다. 앞서 걷지 않으려고요. 서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옆에 서는 건 아직 못 배웠어요. 도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나란히 섰다. 강물 위로 서울의 불빛이 흔들렸다. 서윤은 그의 손을 먼저 잡지 않았다. 도겸도 잡지 않았다. 둘은 한동안 같은 속도로 걸었다. 그러다 서윤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계약은 끝났어요.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할 때만 당신을 만날 거예요. 도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윤은 그제야 그의 손등에 손끝을 얹었다. 짧고 가벼운 접촉이었다. 그러나 도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처럼 멈춰 섰다. 서윤은 앞을 보며 말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해보자는 뜻이에요. 도겸은 그녀의 손을 세게 잡지 않았다. 다만 손끝이 닿은 만큼만, 허락된 만큼만 곁에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고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서윤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